예, 안녕하세요. AWS 기반 지속 가능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하기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윤곤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에 부제를 붙이자면 혼자서 데이터 분석 기반을 구축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아이스크림 에듀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라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아이스크림 홈런 서비스의 학습 분석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바를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하는 업무나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을 많이들 쓰십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아이스크림 홈런 서비스와 교사 대상으로 제공 중인 AI 생활기록부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축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AWS를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이슈들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런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태블릿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릴 적에 학습지를 구독해가지고 풀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경쟁사의 브랜드를 또 언급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학습지를 구독해서 푼다면은 선생님한테 학습지를 미리 받고 미리 풀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오실 때나 아니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홈런 서비스는 이러한 학습 과정을 태블릿 PC로 대체하고 선생님과는 전화나 메신저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합류한 시점은 작년 1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안팎으로는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계획에 따라서 학습하거나 학생이 원하면 모든 학년의 컨텐츠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셨습니다. 학습은 잘 진행하고 있는지, 학습 이외의 활동에는 잘 참여하는지, 시험을 볼 땐 어떤 패턴으로 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어떤 패턴으로 시청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AI 생활기록부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만 오픈된 서비스지만 곧 학부모님들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질문 중 몇 가지에는 이미 구현된 내용으로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지만 학생들의 구체적인 사용 패턴을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의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를 보시면 먼저 홈런 학습기에서 API 게이트웨이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그리고 람다 함수는 데이터를 스트림에서 가져오고 필요한 데이터는 오로라에 만들어 놓은 메타데이터 DB에서 가져와서 데이터를 적절히 변환합니다. 변환한 데이터는 S3 버킷에 저장이 되고요. S3 버킷에 저장된 데이터는 글루의 주기적인 크롤링 작업으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그 데이터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ETL 작업을 해서 레드시프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가공한 데이터는 별도의 분석 프로세스를 거쳐서 선생님께서 보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부서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스템을 구축한 과정에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처음에 생겼을 때 저를 포함해서 개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홈런 학습기에서 어떤 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원하는 속성을 뽑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했고 다른 한 분은 연구소 내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혼자 남았네요. 네. 예, 그래서 구축 초기에는 저 혼자서 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회사 안팎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작년 서밋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여러 사례를 보다 보니까 글루와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쓰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서밋에 참석할 때만 해도 글루나 키네시스 파이오스는 서울 리전에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부터 글루를 서울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바로 도입을 했는데, 파이오스도 6월쯤에 서울 리전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서비스의 여러 단계에서 람다를 쓰고 있는데, 작년 10월쯤에 최대 수행 시간이 5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발표 자료를 만들 즈음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새학기가 시작될 때 이 장표를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일 기준으로 평균 900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량은 4기가 정도가 되었고요. 요즘은 회원 수가 조금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장표를 만들 때보다 수집되는 데이터는 조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시스템 구축 중 겪은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시 시스템 구성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번 발표에서 공유하고 싶은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람다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간 연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DB 연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람다에서 키네시스 스트림의 데이터를 읽어서 S3 버킷에 저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세 번째는 글루의 ETL 작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 네 번째로는 레드시프트의 적절한 컴퓨터 노드 개수 조정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제이슨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서 다룰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RDS와 람다를 같이 사용하시다 보면 흔히 보실 수 있는 에러입니다. 에러 메시지가 말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최대 연결 제한을 초과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 볼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초당 함수 호출은 최대 몇 번 일어나는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수 실행에 최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보면 DB 쿼리하는 부분이 느린 것이 원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DB의 최대 연결 개수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저희는 메타데이터 DB 쪽은 오로라 MySQL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 오로라 MySQL의 종류별 맥스 커넥션 설정에 대한 문서를 링크해 드렸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클라우드워치에서 실행 중인 람다 함수 전체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지표 중 컨커런트 익스큐션 지표를 확인하시면 람다 함수 전체에 대한 동시 실행 합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앞에서 찾은 값으로 필요한 동시성을 미리 예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 실행은 AWS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초당 호출수와 함수 실행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동시 실행보단 좀 더 여유 있게 최대 연결 개수는 초과하지 않게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함수 호출이 예약된 동시성을 초과하게 된다면 스로틀링이 발생해서 함수 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키네시스 스트림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S3 버킷에 저장할 때 이야기입니다. 청구서를 봤을 때 S3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키네시스 스트림과 람다를 연결했을 때 람다 함수의 최대 호출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람다 함수는 초당 1회의 속도로 각 샤드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스트림에 더 많은 레코드가 있다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읽기 트랜잭션 제한에 따라서 최대 초당 5회 200ms 단위로 호출하여 스트림의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점이 스트림에 지정한 샤드 개수입니다. 샤드 개수에 따라서 호출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럼 샤드가 10개로 구성된 스트림에서는 얼마 정도의 호출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면 최대 18만 회의 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람다 함수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540만 번의 호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S3 버킷에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푼 요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의 경우처럼 540만 번의 푼 요청이 발생한다면 S3 버킷에 데이터를 올리는데 24.3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데이터를 유형에 따라 분류해서 저장을 하는 키네시스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장할 때는 분류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분류해서 저장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까요? 그러면 여기서 분류하고 싶은 유형의 개수와 앞에서 구했던 24.3달러를 곱해주면 됩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세세할수록 비용은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요. 이러면 생각지도 못한 요금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작은 파일로 나눠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 가공이나 조회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합쳐서 저장하는 단계를 만들거나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의 작년 9월 요금에서 근로에서만 7,528달러가 청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9월 요금의 반 이상을 근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청구서를 자세히 보니까 ETL 작업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ETL 작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게 두 가지 있는데 먼저 ETL 작업을 추가할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을 추가할 때 맥시멈 캐퍼시티라는 옵션이 있는데 콘솔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기본값이 10으로 떠요. 10으로 뜨는데 이러면 DPU를 10개를 쓰게 됩니다. 근데 DPU 자체는 사양이 엄청 좋아요. 코어가 4개, 램이 16기가. 만약에 이런 EC2 인스턴스 10개를 한 번에 돌린다고 생각하면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아주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DPU 수를 최소로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생성할 때 아파치 스파크 유형으로 선택하시면 DPU 개수를 최소 2개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 쉘 유형으로 작업을 만들면 DPU를 16분의 1개부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실 때도 DPU 개수가 기본값이 5개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이때에도 DPU는 최소 2개부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를 했네요. 네. 다시 넘어가서 두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거는 ETL 작업당 최소 시간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ETL 작업을 하는데 1분이 걸렸어도 만약에 아파치 스파크 유형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10분 분량의 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발 엔드포인트를 구축하실 때도 최소 시간 10분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작업을 수행하시거나 개발 엔드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레드시프트입니다. 먼저 레드시프트 구조를 보면 리더 노드가 있고 컴퓨팅 노드가 있죠. 만약 쿼리를 하게 되면 리더 노드는 컴퓨팅 노드들에게 데이터 쿼리를 요청하고 컴퓨팅 노드들 죄송합니다. 네, 컴퓨팅 노드는 이제 컴퓨팅 노드들이 결과를 주면은 리더 노드는 이걸 받아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레드시프트는 컴퓨팅 노드의 개수를 기준으로 과금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적절한 컴퓨팅 노드의 개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기준은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용량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SSD를 쓰는 DC 타입이 있고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DS 타입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갈지 추정해 보면 필요한 컴퓨팅 노드의 개수를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데이터 분석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저는 원하는 성능이 나올 수 있는 적절한 노드 수를 직접 조정해 보면서 노드 수를 찾았는데 근데 작년 11월에 엘라스틱 리사이즈라는 기능이 나왔죠.
이 기능을 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어떤 기능과 연동하면 좋은지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15분 내에 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면 람다가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 걸린다면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 EKS나 ECS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EC2의 분석 작업을 올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작은 단위로 분석 기능을 나눈 뒤 람다 함수로 나눈 뒤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여러 단계의 분석 작업을 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제가 겪었던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문장처럼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정보가 제이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액터 부분 안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이렇게 중첩된 제이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야 될까요?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이슨에서 한 단계의 키 밸류 구조로만 데이터를 읽어왔다가 나중에는 파킷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다른 S3 버킷에 넣는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쓰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조회해야 할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제이슨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조회가 불가능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 속성이 정해진 다음에 글루의 ETL 작업을 통해서 레드시프트에 데이터를 넣도록 했는데요. 이런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알아봤던 것 중 하나가 레드시프트는 포스트그레스 기반인데 포스트그레스 SQL이 컬럼 타입 중에 제이슨을 지원하니까 레드시프트도 제이슨을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레드시프트는 컬럼 타입으로 제이슨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자열로 제이슨 데이터를 저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레드시프트에서 제이슨 문자열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제가 아래 링크한 문서를 보시면 레드시프트는 제이슨 문자열로 저장된 데이터 내부에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몇몇 함수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AWS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데이터 셋이 큰 경우에는 레드시프트의 장점인 열 기반 스토리지의 장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데이터를 조회하기 편하게 만들려면 제이슨 구조를 바탕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글루의 ETL 작업을 이용하면 복잡한 제이슨 구조를 테이블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면은 글루 작업을 콘솔에서 생성할 때 원본열을 대상열에 매핑하는 작업입니다. 왼쪽 화면이 원본 데이터에 있는 속성인데 이거는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거겠죠.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대상에 매핑할 속성인데요. 저는 데이터 원본과 대상만 지정했을 뿐인데 화면과 같이 열 이름이 자동으로 테이블 구조처럼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화면의 왼쪽 네모를 보시면 스트럭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이슨 안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있다면 데이터 카탈로그에서는 이를 스트럭트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속성이 분리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글루는 이를 자동으로 각각의 컬럼으로 만들어주고요. 필요하다면 변환된 데이터 형식을 손을 보거나 아니면 ETL 작업에 포함하지 않을 열만 제외시켜주면 쉽게 ETL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써봤던 AWS 서비스는 EC2와 S3, RDS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걸 공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이것저것 시도해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AWS의 여러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스턴스 유형으로 여러 서비스를 썼는데 이게 오히려 비용을 낭비한 꼴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깨달은 거는 무엇이든 작은 규모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서 원하는 만큼만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인프라 구축 자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기반 구축 자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그리고 어떤 속성을 수집할 거냐는 이해 당사자 모두와 함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 경력에 비추어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일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네, 아이스크림 에듀는 저희와 함께 뭐 여러 문제를 같이 헤쳐나가실 개발자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인 지능정보기술연구소뿐만 아니라 뭐 홈런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팀에서도 개발자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번 발표가 끝나고 저한테 뭐 밖에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바로 소성훈님의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